네, 토크핸드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신호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테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4만 1,000달러를 돌파했고요. 금값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죠. 낙관론에 확산하는 연일 급등하는 비트코인, 오늘은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기 시간이 길었는지 네. 잠시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네.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합시다. 네. 자, 한 달 전에 나와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 달 전에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현물 ETF 승인을 놓고 SEC와 뭔가 이 신청한 자산운용사들 간의 줄다리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예측컨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 달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 정도 추가로 올랐거든요. 네, 대부분의 상승분은 사실 12월 1일 이후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상승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미국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준 인사들이 이제 연이어서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좀 자극을 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값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고조되는 그런 측면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이제 뭐 금감원, 금융위 이런 곳에서 어떤 증권사의 상품을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재미가 없는 절차예요. 이게 뭐 승인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승인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약간 이렇게 경마하듯이 보도를 하거나 뉴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너무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누구냐면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2명이 있거든요.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는 인물하고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이 거의 악재를 다 막아주고 장이 좀 심심하면 뉴스를 만들어서 띄워주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원래 블룸버그 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썼어요. 10월 중순 정도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내년 1월 10일이 아크인베스트가 냈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마지막 그 심사 데드라인인데 그날 나머지를 다 승인을 해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확률을 90%로 본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었던 건데 11월 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말 이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날짜가 1월 10일이 아니라 1월 8, 9, 10 중에 하나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SEC가 13개 정도의 회사가 이제 신청서를 넣었잖아요. 하나 특이한 거는 SEC가 그 전에 이제 크립토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걸 다 일일이 챙겨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너 거절 이런 게 이제 예전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블랙록 불러다가 뭐 얘기하고 그레이스케일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1월 1일이나 뭐 이때쯤에 있었던 그러니까 1월 10일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신청분을 미리 연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통 연기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의견 수렴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러면 모든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짜가 1월 5일 정도네. 그럼 6일, 7일이 휴일이니까 8, 9, 10에 승인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뉴스가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걸 딱 얘기하니까 또 가격이 한번 빡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들어서 지금 보면은 한 달 동안 20%가 올랐는데요. 거의 12월 들어서 10% 가까이 절반 정도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출연하실 때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꿈틀꿈틀 거리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서 좀 바뀐 게 있다면 비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확실히 있었고 이더리움은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솔직히 25,000달러에서 거의 한 65% 정도 지금 오른 건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은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전에 비춰보면. 근데 그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수준이었고 가령 뭐 최근 한 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9%에서 20% 내외. 근데 2023년 상승률은 비트코인이 150.95%고요. 이더리움은 88.66%.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지금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 이게 이번 상승의 조금 색다른 점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직전부터는 조금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덜 올랐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했던 거는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나머지 알트코인도 같이 올랐던 분위기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비교적 알트코인의 상승이 덜 있는 추세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알트코인들이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알트코인 안에서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어떤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있나요, 가장 많이? 이거 이제 좀 재밌는 스토리여서 왜냐하면 다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트코인 정도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코인 투자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사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 정도 올라갈 때 보통 알트코인은 이제 잘 잡으면 3%, 4%씩 오르거든요. 몇 배씩 더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더 많은 수익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알트코인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낭패를 좀 봤죠. 비트코인 혼자 오르는 바람에. 근데 그 중에서도 오른 알트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솔라나라는 알트코인과 아발란체라는 알트코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올랐는지 스토리를 좀 보면 이제 어떤 코인들이 이번 상승량이 주로 올랐는지 그것도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고 나왔던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킬러요? 이더리움이 이제 시가총액 2위인데 저거 영 비리비리하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더리움 자리를 꿰차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만들어졌는데 그 FTX의 이제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솔라나의 후원자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가격이 개당 거의 $260 가까이 올라갔을 정도로.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11월에 이제 FTX가 파산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금 뭐 100년 감옥에 있느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완전 끈 떨어진 상태가 돼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최저점이 한 $10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26분의 1이 된 거죠.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왜 후원자겠어요. 이게 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 후원자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FTX가 가지고 있는 솔라나 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서 파산을 했으니까 이제 파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채권자한테 나눠 돈 돌려주려면 있는 걸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코인을. 그게 이제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솔라나가 이제 폭락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어서 계속 못 오르다가 이게 이제 솔라나 차트인데요. 보시면 거의 못 올랐어요. 못 오르다가 10월쯤부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 주시죠. 네. 10월쯤부터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팍팍팍 무슨 불꽃처럼 막 오르기 시작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530% 정도 와. 올랐고요. 최근 6개월 동안 한 212%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된 게 보시면 9월인데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파산을 관장하는 파산 법원에서 솔라나 코인들 포함해서 FTX의 잔여 이제 자산들을 매각하는 어떤 그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일주일에 얼마만큼만 파세요.
그래서 솔라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매도 폭탄이 쏟아지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시각이 좀 강화되면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고,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VC들이 안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샀던 코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VC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올리고 싶은 코인이기도 해요. 그런 거 반.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했었잖아요. 이더리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개의 많은 그 거래를 아주 짧은 시간에 낮은 수수료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더리움의 약점인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사람이 어떤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에 챗GPT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입력을 해놓은 어떤 그런 어떤 공식이나 아니면 야 이거 뭐 얼마에 팔아와 어떻게 해서든 뭐 이러면 이제 알아서 AI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래의 특징이 굉장히 다량의 거래가 한꺼번에 빠르게 낮은 수수료로 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솔라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그러면은 그랬고, 아발란체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올랐습니까? 아발란체는 조금 특이한 블록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독특한 게 쉽게 설명하면, 애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한번 코인 해봐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대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뭔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SK 플래닛이 업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MOU를 맺고 이제 실험을 했었고요. SK 플래닛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아발란체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거래량이 많으면 이 플랫폼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서브넷이라는 구조, 그리고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각각 하는 그 역할이 다르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발란체는 좀 그게 덜합니다. 속도에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AI 에이전트끼리의 어떤 거래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거의 한 85%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알트코인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런 코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가격이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만한 이유가 명확한 친구들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요즘 이런 거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아직 코인 투자 안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직전에 계셨던 전문가님이 약간 론바론, 내러티브 투자라고 이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코인 투자가 대부분 이제 내러티브 투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뭘 한다더라. 근데 그게 약간 미래 지향성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강하게 풍겨요. 아, 저게 되겠네. 이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 알트코인은 다소 고점이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트코인도 사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에 고점일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1월 10일에 만약에 진짜 승인이 된다고 하면 한 달 정도가 남은 셈인데, 일단 그 사이에 악재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뭐 다시 긴축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엔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뭐 영래포 잔액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뭐 양적 긴축을 중간에 종료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사실 내년 초에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내려갈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ETF 관련한 악재들은 블룸버그 친구들이 다 또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 추천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저라면 투자를 하겠지만 네. 남한테 투자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 그러면 아직은 관망하고 좀 내려왔을 때 기회를 노려야 될까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코인이 참 고약한 것이 네. 이렇게 한번 올릴 때 기회를 주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들어가신 분들은 ETF 승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 이벤트가 이제 터지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번에 ETF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기대감이 소멸된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정답이 있는데요. ETF가 승인된 이후에 가격이 내려갔던 사례가 있고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내려갔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ETF 같은 경우가 승인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고 승인된 이후에도 한 1년, 2년 정도를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꼭지점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가격은 ETF 승인했을 때보다 이제 한참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일단 내려갔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금 같은 경우는 금 ETF는 이제 2004년 11월 정도에 승인이 됐는데 승인되자마자 그냥 쭉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을 따라갈 거냐, 구리를 따라갈 거냐 이걸 이제 놓고 열심히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물 ETF는 발행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일단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ETF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거의.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신고를 하고 또 보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나운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기 직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코인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요. 일단 사시고 가령 이제 스탑로스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제 몇 퍼센트 정도를 먹게. 어차피 코인 투자 안 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덤이잖아요. 행운이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이제 먹고 빠지는 약간 그런 전략을 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승인이 되면 현물이 있어야지, 비트코인 현물이 있어야지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게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기간 동안 아까 150% 정도 올랐다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 3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더 많이 올랐네요. 네, 주식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나스닥에 있는 채굴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내리면 확 떨어지고 오르면 확 오르고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 나는 가상화폐랑 좀 안 맞는다라는 분들은 그런 대체 투자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 또는 채굴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어떤 거래소냐면 이 거래소가 소재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한때는 바지선 같은 걸 빌려서 배 위에서 거래소를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규제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약간 음지에 있는 그런 거래소. 하지만 세계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할 때 주로 SEC가 거절을 하면서 들었던 단골 이유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어떤 가격 조작이나 그런 해킹이나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바이낸스를 많이 예로 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음지에 있었던 친구가 터질 때 저희는 되게 많이 업계에서는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가격 하락을 동반하지 않을까. 세계 최대 거래소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의 별 무리가 없이 어쨌든 43억 달러 벌금을 내긴 했지만 큰 돈이지만 해결이 됐고 그리고 바이낸스는 향후 5년 동안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또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뇌관은 뭐냐면 바이낸스랑 꼭 같이 거래되는 그 크립토 기업 중에 테더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라는 걸 발행하는 곳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미국 정부의 어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낸스를 손댔다면 테더도 정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안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테더 정리가 덜 돼서. 승인 여부, 그래도 가능성은 꽤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안 되면 블랙록이 이건 소송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언제 되느냐. 앞으로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